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대회 초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박은혜 연구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방방곳곳에 계신 자리에서 사이브리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며 연구자의 길을 먼저 걸어간 저명한 과학자분들과 과학 영재 간의 대화의 장 조성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던 지난 1회 김영기 교수님과의 사이브리지 강연에 이어서 2회는 전면 웨비나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전국의 28개의 모든 과학교, 영재학교에서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학교가 가장 많은 참여를 하셨는지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건 저희가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 이벤트 결과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과학영재를 위해서 기획된 자리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국민분들께도 함께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웨비나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브리지는 양방향 소통 웨비나로 강연 30분 그리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시 10분경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사이브리지 강연을 맡아주실 과학자 성기훈 박사님의 양력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 나사 JPL에서 13년 이상 연구를 이어오신 성기훈 박사님이 오늘 강연자로 참여해 주시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브룩 행성대기과학 박사를 마치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을 거치신 후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제트추진연구소의 우수연구자 보이즈상을 수상하셨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대기에서 프로필린이라는 새로운 분자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시기도 하는 등 우리에게 들려주실 다양한 연구 경험이 아주 풍성하실 걸로 기대가 큰데요. 오늘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위한 분광학이라는 주제로 지구와 행성의 탐사를 위한 고해상도 적외선 분광 실험 및 대기 천문 분광 관측과 관련된 여러 연구 분야를 비롯해서 과학자로서의 삶과 경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을 모실 때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창의재단과 그다음에 폴륜 교수님이 저를 아마 소개시켜 준 것 같는데 그분한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분광학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그런데 분광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하고 에스트로노미, 에스트로피지क्스 두루두루 걸쳐 있는 그런 이 분야이면서 동시에 이 자료를 얻으려면 온갖 종류의 기계 장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스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실험실에서 분광학을 하는 일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JPL 연구소 소속이고 JPL 연구소는 또한 이제 칼텍 소속이기도 해요. 먼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제가 이제 이게 나사 JPL에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것은 나사나 칼텍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의견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가능하게 해준 그 페더럴 가버먼트 스폰서십에도 이제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트 추진 연구소, 우리 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영어로는 Jet Propulsion Laboratory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비행기를 타고 LA를 온다면 지금 그 점선으로
그 원이 그려진 표시된 데가 LA의 국제공항이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지나서 파사데나라는 데까지 와요. 그 파사데나에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있고, 여기서 좀 위쪽으로 JPL이라는 것이 산자락 밑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JPL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산이 이름이 뭐냐면 마운트 윌슨 산인데, 거기에 observatory가 있어요, 천문대.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관측이 처음으로 확정된 곳이 바로 이 윌슨산 천문대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허블이 여기서 주로 상주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직접 여기 와가지고 은하를 바라보면서 이 허블의 주장을 이제 컨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JPL이 있는 세팅은 지오그래피컬 세팅은 이 정도라는 거고, 역사를 보면 원래 JPL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가 이제 이게 로켓 추진체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 해가지고 군 이제 밀리터리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 미국 최초로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어서 쏘아 올린 곳이 JPL이에요. 그걸로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JPL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뭐 확인이 안 된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JPL이 나사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가 JPL의 그 프레지던트를 하던 윌리엄 피커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사일을 계속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기술을 우주 개척 분야로 한번 그 확장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미션에 뛰어드는 것이 또 JPL이에요. 그래서 70년대 그 보이저도 쏘고 외계 행성 탐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카신이라고 행성 탐사 위성을 토성 시스템까지 보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그렇게 이제 JPL의 역사가 원래는 로켓을 추진체를 만드는 그런 데서 우주 행성 탐사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분광인데, 분광이라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이렇게 빛을 쪼개서 나누어서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적외선인데, 어쨌든 분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고, 그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천체 연구나 행성 대기 연구나 이런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탐사, 천문학이자 천체 물리학이자 탐사자 그런 거죠. 적외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게 노티스가 됐냐면, 그 전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제 무지개 색깔이 나온 이것이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가시광선은 전체 전자기파에 비하면 아주 좁은 영역, 위에 그림에 나오는 여기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이제 가시광선을 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적외선은 뭐냐면은 허쉘이라는 그 음악가이자 천문학자이던 분이 어느 날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리즘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지식인들 사이에. 우리 뉴턴, 여러분들 잘 아는 뉴턴도 광학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온도계를 가지고 이제 놀다가 프리즘에 비친 이 영상에서 온도계를 놔뒀는데, 빨간색,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햇빛이 에너지가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가시광선이 전부 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으로 오는데, 온도계를 보니까 빨갛게 보이는 그 선 바깥쪽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쪽에 있는 온도계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온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이 빨간 선, 적외선 바깥쪽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던 분이 이제 이 허쉬라는 분인데, 그때 이름이 붙여지기를 인프라레드 라이트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인프라레드 라이트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는 인프라레드 라이트이 주로 작동하는 그 기제가 분자들의 특성들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분자를 연구할 때 이제 적외선을 연구하면은 이 분자의 종류나 양이나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레드가 이제 그 제가 하는 일의 그 초점인데,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기계를 사용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 찍듯이 찍어요. 이게 이제 푸리의 분광기라는 건데, 제가 이제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이 푸리의 분광기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여기에 불빛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있어요. 빛을 쪼개가지고 분리시켰다가 다시 이제 합치면서 우리가 스펙트럼, 이 인터페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합쳐진 빛이 어떤 특정 가스 샘플 용기를 지나가도록 해요. 예를 들면 CO2를 여기 넣고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떤 그 CO2에 해당되는 어떤 특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수학적으로 풀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봐요. 서로 파장이 다른 두 개가 있어. 이걸 겹쳐 놓으면 왼쪽에 이 겹쳐 놓은 것에서 이 두 개를 이 직관적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더군다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수천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분리해내는 수학적인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푸리에예요. 그래서 그 푸리에라는 그런 그 매스매티컬 테크닉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보여준 이런 기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거를 인터페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변화를 시키면 오른쪽에 나오는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CO2를 연구한다. 그러면 CO2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O2의 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레셔와 템퍼리처를 이제 센서를 가지고 읽으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CO2 분자 하나하나가 보이는 분광 특성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실험실에서 CO2를 연구를 하지만 이 CO2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 분광 특성은 이 지구상에 있는 CO2이든 화성에 있는 것이든 토성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것이든 안드로메다 갤럭시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은하의 저편 끝편에 있는 것이든 CO2가 가지는 분광 특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우주의 이 코스모 화학적인 특성, 화학적인 구성 분자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들이 처한 이 화학적인 물리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뿐인 거지.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분광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최초의 이 푸리의 분광기라는 것은 사실은 JPL에서 만들었어요. 1964년 그때.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이제 피에르 꼰즈라는 분이 이 JPL에 그 당시에 포스터 비슷하게 비지팅 스칼라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자기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JPL은 그 당시 그 엔지니어링이 아주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기를 제공해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찍은 이 스펙트럼이 최초로 지구상에서 찍은 금성의 스펙트럼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분관 이 스펙트로스코피, 우리가 연구한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와 그다음에 행성 탐사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CO2에 이제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이 그림에 이제 선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선을 우리가 뽑아내. 그래서 똑같은 양의 CO2를 가지고 다른 공기 압력 조건에서 찍어보면 선들이 이렇게 점점 넓어져. 선폭이 넓어져요. 뭐에 따라서? 주변 압력에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냐면, 같은 양의 CO2가 있을 경우에 그 CO2가 속한 주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선폭이 결정이 돼요. 그런 것을 컬리전을 이제 브로드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자, 이런 사실을 어떤 그룹이 하나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바이킹 미션이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이 JPL이 또 최초로 화성에 랜더를 착륙을 시켰어요. 그 당시가 1974년인가 5년인가 뭐 그럴 때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구와 지금 지구와 화성과 달을 세 가지를 내가 이제 그림을 하는데, 지구는 압력이 1기압이에요. 공기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고 싶다면 낙하산을 타면 아주 잘 내려와요. 낙하산 타고 내리면 보통 흔히 말할 때 한 2층이나 3층에서 뛰어내리는 뭐 그 정도 충격만 받는다고 해요. 달은 이 무게가 작아서 질량이 작아서 공기가 없어요. 공기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달은 진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달은 공기가 없다 보니까 역추진 분사 로켓을 쓰면 자세 제어를 아주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화성은 뭐냐면 크기로 보면 뭔가 공기가 있는데 이 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낙하산을 써가지고 이제 물체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대기의 두께, 대기의 압력을 모르기 때문에 낙하산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은 낙하산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화성의 대기를 알아야 되는데, 화성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성 탐사선을 보내는데, 화성에 가기 전에 화성의 대기의 압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광하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하, 후리의 분광기를 지상에서 가지고 화성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 선폭을 측정을 하면 화성 대기의 압력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더라 라는 아이디어를 내갖고 실제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딱 약 한 지구 대기의 1%쯤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낙하산을 표결을 정하고 무사히 내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화성의 그 당시에 대기의 압력을 결정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했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 중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것과 일치가 되니까 안심하고 낙하산 결정을 사이즈를 정해서 보냈던 거지, 성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지상 관측, 대기 관측을 또 하는데, 예를 들면 지구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지구를 돌면서 계속 관측을 하는데, 이 우주 궤도에서 지상을 관측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지상에서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관측을 따로 해요. 독자적으로. 그 이제 제가 이제 포스닥 연구원 때 참가한 그 캠페인이 뭐냐면, 어, 캐나다 이제 북극 캠페인인데, 캐나다가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이게 이제 지구를 궤도를 하면서 관측을 하는데, 캐나다 인공위성이 북극 근처를 지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직접 따로 기계를 가지고 그 길로 날아갔어요. 가면은 이제 그게 북극점은 아닌데 북극에서 떨어지는 그 지점에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가지고 관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진에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날아갈 때가 2월 말인데 막 그날 도착을 하니까 북극 그 유레카라는 기지에, 겨울은 북극이 밤이란 말이야. 해가 안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2월 19일인가 18일인가 그런데, 그날은 아침 해가 11시 55분에 떠가지고 12시 5분에 해가 져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30분씩 일찍 해가 뜨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북극에서 가서 직접 대기 관측도 하고, 좀 전에 말한 인공위성은 뭐냐면, 인공위성을 이제 궤도로 쏘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죠. 근데 그 돌고 있으면 지구는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보면 인공위성은 제자리에서 돌아도 한 보름쯤 있으면 이 지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찍으면 지구 대기에는 온갖 종류의 대기 분자들이 많단 말이야. 워러베이퍼도 있고 오존도 있고 CO2도 있고 메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구 대기를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있어. 지구 대기에 대략 한 21%가 산소고 78%가 질소인데, 두 개를 합치면 99%가 돼요. 이 수소와 질소는
적외선 영역에서 이 인프라레드와 많이 인터랙션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나머지 1%에 해당되는 그 온갖 종류의 다른 그, 분자들, CO2, 메탄, 오존,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에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그 지구 대기의 온도를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지구 대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CO2의 양이 얼마나 있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해가는지, 그것을 실험실에서 측정된 분광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 대기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런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지구의 그 이렇게 스펙트럼인데, 오른쪽이 인프라레드 영역이고 왼쪽이 가시광선 그 이제 이렇게 색깔을 나오는 거 보이죠? 그거를 지나서 이제 자외선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그 영역인데, 이 스펙트럼의 피익이, 이 에너지의 피익이 뭐냐면 저기 600 근처죠. 그죠? 600 나노미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시광선인데 태양의 온도가 이걸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죠.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에너지는 사실은 태양에서 온단 말이야. 산에 올라가면 태양에 가까이 가는 건데 왜 점점 추워질까? 누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지구 대기에 지구의 지표의 온도가 대략 아마 300도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룸 템퍼리처 내지는 실제는 그보다 좀 낮은데 300도에 해당되는 그거의 이 대기 복사의 피익은 저 오른쪽 지금 화면에 잘 안 나타나 있는 그런 쪽에 아주 강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CO2에 아주 센 밴드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면 항상 CO2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구 대기를 우리가 이제 지구를 한번 들어봐요. 이게 이제 지구의 영상이라면 이 사진 이미지란 말이야. 약간 이제 지금 밝게 이 주변에 이제 블러 처리한 그것이 지구 대기에 해당되겠죠.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 한 6,400km쯤 돼. 그리고 이제 남극하고 북극의 차이가 21km쯤 되니까 이거 이제 나누면 대충 이제 이게 300분의 1. 지구의 편평률이 대략 한 278인가 300, 대략 30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300분의 1이라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300mm라고 가정을 하자면 30cm란 말이야. 연필을 가지고 30cm 원을 그리면 30cm 꽤 크니까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연필 심의 굵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달라진 것이 한 1mm쯤 되지 않을까? 그 1mm에 해당되는 그거만큼의 북극과 남극의 두께 차이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씨 변화를 가져오는 대기의 두께는 그보다 더 작아. 10km. 그런데 이제 우리가 케미스트리 분포를 말하면 대충 한 70km, 80km까지 올라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의 두께는 아주 얇아요. 지구 전체에 비하면. 그리고 그 대기 속에 99%가 산소와 질소고 나머지 1%가 이 인프라레드와 직접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1%에 해당되는 이제 그것이 지구 대기의 온도를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에너지를 거기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구 대기가 없다면 오른쪽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지표의 온도는 영하 18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구 대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희박해지는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겠지만, 이 마운틴 에베레스트가 이점에 있는데 10km, 여기가 실제 우리가 대류권이라 가지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위는 이제 성층권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뭐 국을 먹는다고 해봐요. 국에 들어가면 국에 보면 좀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맛을 느낀단 말이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소금은 국물의 양에 비하면 아주 조금인데, 우리가 맛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지구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레드와 아주 상호작용을 잘하는 이 소량이 1%도 안 되는 그 기체들 때문에
지구 대기의 온갖 화학적, 물적 특성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하는데 바로 분광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이 키픽 observatory 천문대라고 있어요. 애리조나에. 거기에 이제 망원경을 사용해서 별이나 은하를 관측을 하기도 하고, 물론 분광기를 써서. 그리고 이 분광기를 이 비행기에 실어서 또 관측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지상에는 이제 물이 많은데, 물은 또 온갖 종류의 이 분광선들을 또 여러 범위에 걸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하는 타겟 몰리킬이 물이 아니면 물은 성가신 존재가 돼요. 그래서 물을 피해서 저 상층권으로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싣고서 이제 관측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실험실에서 아까 내가 보여드린 지금 제 화면 뒤에 나오는 그 기계, 이런 건 아주 크단 말이야. 저런 걸 가지고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작게, 좀 더 그 성능을 좀 줄이면서라도 무게를 좀 더 줄여서 인공위성에 실어서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하고, 지구 관측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거대 블룬에 달아가지고 곤돌라에 실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또 지구 대기를 관측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분광 특성들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뭐 지구대기, 행성대기, 소행성, 성간물질, 모리큘러 클라우드, 분자대기, 외계 행성까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분광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아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 내 태양계 내 행성들은 이제 많이 탐사위성을 보냈으니까 뭐 그런데, 별을 하나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면 뭐 가장 그 가까운 별 시리우스라든지, 시리우스 외성별이라든지, 하다못해 안드로메다 갤럭시라든지, 우리는 거기 가볼 수가 없단 말이야. 뭐 가는데 3, 4만 년 걸리니까 가장 빠른 그런 로켓을 써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별이나 은하에서 지구로 그들의 별빛, 은하 빛이 날아와요. 그러면 그 날아오는 별빛, 은하의 빛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그 빛의 특성들을 연구하면, 빛이 지나온 과정에서 자기가 만나면서 서로 인터랙션을 일으킨 온갖 종류의 분자들, 원자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원자들의 케미컬 특성, 물리적인 특성까지, 온도, 기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모든 데 사실은 분광이라는 것이 쓰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내가 보여준 것은 프로페인이라는 건데, 한국에 프로판가스라고 하죠. 프로페인, 영어로는 프로페인 이런 건데, 이 프로판가스의 분광 특성을 실험실에서 관측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선들의 세기를 기존에 이제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것은 뭐냐면 각각 분광선들의 세기란 말이야. 천문학자들은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런 그 이제 탐사 위성을 보내가지고 타이탄의 이제 토성의 이제 대기인데, 타이탄의 위성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그 선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실험실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 선들은 무슨 분자다. 그다음에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이런 해당 분자가 얼마나 많이 대기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케미컬 컴포지션을 알게 되면 이 대기의 오리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현재 상태가 뭔지,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타이탄, 이제 이 박사님이 많이 이제 관여한 것이 이제 타이탄이니까 타이탄 좀 소개를 하자면, 타이탄도 우리 지구처럼 이런 거 이렇게 대륙권들이 있고 성층권들이 있고 그래요. 대기층이 좀 나눠져 있어. 근데 타이탄 특이하게 분자가 뭐냐면 옛날 지구 초창기처럼 나이트로젠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산소는 많이 없고 메탄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햇빛의 태양의 자외선을 받는다든지 주변 토성으로부터 무슨 하이 에너지 입자를 받아가지고 온갖 종류의 그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분자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 그 중에는 이제 H와 C가 결합된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지상 관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탐사 위성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에브리 탐사 위성에 우리가 분광기를 싣고 가요. 이 사례 연구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을 하이드로카본이라 그러는데, 탄소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케미스트리 시간에 보면 많이 배워요. 이렇게 메탄이 있고, 에탄이 있고, 프로페인이 있고 등등. 이런 이제 분자 구조를 쭉 이제 적어. 그래서 이제 목록을 만들다 보면 일단 탄소가 세 개인 경우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린 컬러로 된 이것은 이미 발견이 됐어. 디텍트가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 분명히 있는데 아직 관측을 못했어요. 디텍트를 못했어요. 그러면 디텍트를 못한 것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첫째는 이런 분자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적게 있거나, 두 번째는 이런 분자들이란 분광 데이터가 아직 없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후자예요. 분광, 이런 연구에 필요한 그런 그 퀄리티의 고성능의 분광 데이터가 아직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는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제 동료는 이 사시니가 찍은 그 이제 스펙트럼을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제 동료 카너 닉슨이라는 분인데, 그 거다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에 있는 분인데, 이제 같이 뭘 옛날에 했었냐면, C3H6라는 빨간 선으로 된 이것을 같이 이제 탐지를 했어. 처음으로. 우리가 보이즈가 날아간 지가 1986년인가 그때 이제 토성을 지나갔을 텐데, 그때 이후로, 보이즈 이후로 처음으로 새로운 분자를 타이튼해서 디텍션한 것이 지금 프로필린이라고 해요. 그건 아마 30년 만에. 처음에 이제 제가 기여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일하니까 그 전에 이 카너라는 분이 자기들이 이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피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개가. 그런데 다른 실험실 데이터를 보면 이 피익이 하나뿐인데, 이 프로판이라는 이것은 안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모델에 자꾸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프로판이라는 실험실 고성능 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내 데이터를 써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요것은 아직까지 설명이 되지 않은 프로핀이라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2013년도에 나사 헤드라인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 카너 닉슨이 소개하는 그 영상이 지금도 이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분자 하나, 그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이드로카본의 분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 뭐가 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분자의 형성 과정, 케미컬 리액션의 많은 부분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걸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지. 계산을 해갖고 이미 프로딕션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 이런 분자가 어디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자를 찾아냈다는 소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측이 맞았다는 소리거지. 예측이 맞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예전에 행성대기의 성분에 대한 이 수많은 것들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20 ppm, ppb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절반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맞기는 맞지만 예측이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이 뭐냐면 이게 오른쪽 왼쪽에 이제 벤진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이렇게 이제 벤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벤진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 타이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 사실은 우리 그 한국 교수님이에요. 김상진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가다드에서 이제 연구원을 있을 때 이거를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벤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어, 그 당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김상진 교수님이 논문을 써가지고 벤진일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인가 15년 후에 실제로 이것이 벤진이더라라는 거지. 벤진은 뭐냐면 탄소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어떻게 탄소가 6개인 하이드로카본이 있을까? 그 말은 중간 과정은 탄소가 3개인 것들이 이제 미싱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더 나가냐? 벤진은 탄소가 6개인데 그 중에 한 개의 탄소가 만약에 N으로 나이트로젠으로 바뀌면 어떨까? 바뀌면 그것이 피리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바뀌면 그게 피리미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여기에 산소 원자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 빨간 것들이 산소예요. 이제 벤진하고 모양이 비슷한데도 좀 뭔가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단 말이야. 이미 여러분 눈치챘을 텐데 티민, 시토신, 우라실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것들이 바로 DNA의 구성 분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 타이탄에 이런 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실 그 에스트로노미와 바이올로지의 결합된 형태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지. 하지만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단계인데, 나는 실험실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 이 천문학자들은 뭐냐면 거기에 제2의 탐사선을 보내려고 해요. 지금 형태는 뭐냐면 드론 형태로 이게 이제 날개를 8개를 달아가지고 이 탐사 위성에 드론을 실어서 드론을 타이탄에 내려보내서 드론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관측을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억셉트가 됐어요. 나사가 어프로브를 했어. 그래서 그 2026년도 이제 좀 고시죠. 아마 좀 딜레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9년도에 어프로브 되기를 2026년도에 이 새로운 탐사 위성을 타이탄으로 또 보내겠다. 그때 보내면 대략 한 8년 후에 2034년쯤이 되면 그 드론을 실은 탐사 위성이 토성에 도착을 해요. 토성 시스템에. 그러면 그때쯤이 되면 아마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생, 대학원생쯤 되려나? 아마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드론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행성계, 이 태양계에 우리 내에 있는 행성을 다루는데 그 너머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계 행성을 찾는다고 해봐요. 외계 행성.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 있고 금성형 행성이 있고 화성형 행성이 있단 말이야. 사이즈는 비슷한데 지구는 사람 살기 딱 좋은 반면에 금성은 너무 뜨겁고 화성은 너무 춥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지상에 앉아가지고 분광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어떻게? 분광선을 찍어보면 망원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분광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는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부분은 메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부분은 수증기, 워터베이퍼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산소 때문에 생긴 무엇이 있다면 그건 아주 유망한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분광 특성을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팔로마 천문대라고 있어요. LA에 오면은 또 이렇게 이제 다른 큰 산이 하나 있는데 팔로마 오브저버터리에 이 도움이 있는데 거기 가면 200인치 망원경이 있어요. 그 망원경이 밖에서 보면 이제 거대한데 실제 돔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그 스트럭처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불빛이 보이는 저기에 사실은 분광기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IRTF라고 이제 마우나키의 하와이에도 거대한 이제 이 망원경이 있단 말이야. 그 망원경은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분광기가 자체가 요새는 아주 그 전자장비예요. 그 분광기가 달려 있어. 그래서 망원경의 주경의 역할은 뭐냐면 별빛을 가능하면 많이 모으기 위한 장치예요. 실제 핵심
핵심 그 코어 파트는 분광기예요. 그 분광기가 밑에 달려 있고 이 분광기를 가지고 별빛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사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나사의 그 기본 태제 이 5가지 태제 중에 하나가 이 지구 밖에 생명체가 도대체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뭔가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을 찾고 있어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형 행성을 당연히 찾게 되죠.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이제 작아. 일단 이 어떤 별 주변을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당한 거리에서 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별의 지금 현재는 별의 스펙트럼을 찍어. 그래서 그 별의 스펙트럼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서 어떤 크기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바로 포착하기는 여전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이제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별 자체를 연구를 해가지고 행성의 존재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실제로 이제 그 팔로마에서 아까 전에 보여준 팔로마에서 어떤 이 AD 리오 사자다리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별을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찍으면 지상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분자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 예를 들면 그 빨간 것이 CO2인데 이 지구 대기 때문에 생기는 분광 특성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남으면 그 위에 있는 요것이 바로 AD 리오라는 별에서 나온 별빛의 분광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나가가지는 않았지만 이 별빛이 이런 별빛 분광석을 만들어내는 구성 분자가 뭔지 원자가 뭔지 그걸 이제 그다음 연구 단계인 거지. 현재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이 별빛의 주파수를 잘 측정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잘 측정하면은 도플러 시프트를 통해서 별이 얼마나 와블링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내요. 와블링이 뭐냐면 우리가 태양계를 예를 들면 지구나 목성이 이제 태양을 공전한단 말이야. 그럼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 또한 조금씩 움직여요. 그걸 와블링이라고 그래.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이 도플러 시프트에 해당되는 그 양을 이런 별빛의 분광선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아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상태의 특정 그 계통의 도플러 시프트의 경우에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별빛도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지상에서 관측을 하면 온갖 종류의 그 지구대기 분광선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지만 이제 이게 인공위성을 바깥으로 쏘아 올리면 지구대기 분광선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돈이 훨씬 더 들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런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JWST는 지금 올라갔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다음 이거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쭉 이렇게 이제 진행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JPL에서 특별히 그래요. JPL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JPL에서는 뭘 하느냐, 뭐 이렇게 행성과학이 분과가 있고, 전체 물리학, 우주과학 분과가 있고, 지구과학 분과가 있고 이런 여러 분과가 있고 여러 분과 내에 이제 세부 이렇게 필드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제 테크놀로지 쪽도 이제 이렇게 아주 많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JPL 직원들이 대략 한 7,000명, 뭐 7,00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한 3, 4천 명이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있어요. 그 과학 쪽 사이언스 디비전, 그 선생님이 속한 이 사이언스 디비전 쪽은 한 34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JPL은 이 시티 오브 엔지니어들의 직장이라고 보면 돼요. 꿈의 직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연구소가 아니고 사실은 영어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Jet Propulsion Laboratory.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실험들을 많이 해보는 것이 우리가 속한 이 JPL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JPL에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권하는 것은 전자공학이나 광학, 물론 이제 피직스와 케미스트리 이런 쪽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배경을 해가지고 전자공학, 광학을 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JPL은 엄밀히 말하면 이 페더럴 연방기관이 아니에요. 나사 소속이 아닌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사 소속이라고 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사의 전속 연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JPL은 외국인 상태에서 외국인한테도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Welcome to NASA JPL and Caltech Explore with us. 그것이 이제 마지막 테마고, 이 JPL의 그 핵심 과제들은 지구대기, 태양 물리, 행성 탐사, 우주과학, 그리고 지구 밖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나사의 핵심 과제들이에요. 좀 더 이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박사님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많은 꿈과 희망을 또 심어주는 그런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박사님께서 중간중간 질문을 또 많이 하시기도 했었어요. 지금 추진하시는 연구 토성의 위성 타이탄, 에 드론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소개 또 하시면서 이 학생들 중에서 타이탄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될 과학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도 물어보셨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데 왜 더 차가워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도 또 하셨는데, 여러분 답변 마음속으로 많이 하시면서 강연 들으셨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연을 더 듣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또 궁금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만큼 교수님께 미리 보내주신 사전 질문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 질의를 들은 후에는 여기 준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바로 또 현장 질의도 할 거니까요. 또 질문이 있으신 학생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내온 답변이 선택된 학생들에겐 또 저희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또 열심히 자신의 질문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박사님과 고심해서 선정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100개 가까운 질문, 100개 넘는 사실 질문이 접수된 만큼 연구 분야에 대한 고민, 본인이 추진하는 R&E에 대한 질문, 세부적인 과학적 견해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유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항상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박사님. 공부나 연구에 회의감을 느낄 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연구가 잘 안 돼서 불안했던 적,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흥미를 잃으셨던 적은 없는지, 공부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여러 명이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대답을 하면은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그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일 텐데,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자기가 선택한 그 공부나 내지는 연구나 이런 그 거기에 회의감이 들거나 내지는 좀 뭔가 이렇게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때,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주제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진척이 잘 안 돼 가지고 답답한 것인지,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전에 말했지만 누구나 겪는 문제니까, 누구나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아니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고, 근데 이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도 일이 진척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극복을 하려면 사람들과 이 토론을 해봐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제3자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혼동이 있었거나 막혔구나, 그런 걸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클리어해지는, 이게 좀 이렇게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좀 더 연구에 활력을 얻을 텐데, 근데 지금 질문하신 지금 여기는 사람들 학생들이니까 뭐
직접적으로 연구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아직 이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많이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토론, 그 친구들과 활발하고 좀 경쟁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너 이거,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떤 그 이렇게 이 피드백을 받으면 막 그런 그 우울한 기분들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도 똑같은 비슷한 상태일 때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내적인 동기가 충만했다면 그건 제일 좋죠. 뭐 마르지 않는 셈이 자기 그 몸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는 이런 그 한국 천문연구원이나 이런 그 연구소들을 탐방해서 거기 연구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 그런 것들도 그 어떤 그 좀 기분 전환에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중에서 또 동료들과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공감하고 힘듦을 공감하고 또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학생들이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강연과 이 따뜻한 조언들이 학생들에게 또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약간 길긴 한데 열정이 느껴져서 박사님과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천문 연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R&D 연구를 한다는 한 과학고의 학생인데요. 저희 연구의 목적은 적은 예산으로도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산적으로도 적은 예산으로도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 카메라와 DSR을 활용해서 벽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이 저희의 주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관 촬영하는 방법, 두 번째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 세 번째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물어봤는데 박사님 혹시 조금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 먼저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이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내용이 있는 질문이고, 아마 이제 이 학생 같은 사람이 뭐 JPL은 아주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주 그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프렉션 그레이팅, 회절 격자라는,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관측을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먼저 이 연구 주제를 정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먼저 하면은 이 어떤 파장대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제 그 기술적인 사양이나 제품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타겟 오브젝트나 그다음에 그 파장대 그리고 자기가 이 얻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종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기술적인 사양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별을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 하는 것 같은데 별을 시중 카메라로 관측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별빛이 그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 원래 거기다가 또 이제 분산을 시키면 더더욱 빛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대한 망원경이 필요로 한 거지. 별빛을 연구를 하려면, 별빛을 잘 분산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걸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사양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적외선 차단 필터를 차단 필터 질문을 했는데 이미 이 장착이 된 적외선 차단 필터가 제 기능을 너무 잘 수행을 하나 보죠. 너무 잘 적외선을 카트해버리나 보지. 그러면 그것은 적외선 차단 필터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거기 장착을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단순히 좀 더 이렇게 넓은 파장대를 원래부터 원한다. 나는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이렇게 좀 넓은 파장대를 원한다. 그러면 재료를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재료를 보면 뭐이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KBR, 그다음에 이런 그 인프라레드 쪽에 이제 필터도 많고, 근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희한하게 다이아몬드는 적외선, 가시광선, 이 그 밀리미터 파까지 두루두루 잘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파장대를 넓히려면 다이아몬드 쓰는 것이 제일 좋고, 실제로 팔기도 해요. 그 다이아몬드 빈도.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은 그 시야를 확보하는 거라면 광각 렌즈를 쓰는 것이 좋겠지. 그러니까 이제 렌즈는 그런 용도인 거지. 아, 예. 그 박사님, 농도가 좀 그런 거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박사님께서 하나 제안해 주신 게 있었는데, 요 학생을 위해서만 딱 한 번 이메일로 박사님께서 제언을 해 주시기로, 좀 도움이 되는 메일을 한번 받아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요. 네.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 이제 그 창의재단을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면은, 뭔가 좀 내가 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아쉽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의 R&D 연구나 그런 질문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사전 음. 질문을 주셨던 인천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은 저희 재단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더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더 자세한 제언을 한번 보내드릴 수 있는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3번 연구 질문, 분야 진로 고민에 대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한 학생이 여성인데 그 이유 때문에 항공우주나 천문 쪽으로 진로를 가려고 하는데 우려하는 시선과 주변의 지지가 많지 않은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나사에서 하는 일과 입사 과정, 학부에서 포닥까지의 과정, 진로 방향 설정,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와 생명 분야가 모두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강연 때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그 질문이 크게 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좀 우려하는 시선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점점 훨씬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나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나아가야 되고, 그 실제로 이제 나사에서도 새로운 팔러시를 하나 어답트를 했어요. 이게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DEIA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다양성, 그다음에 에쿼티, 그 공평성, 그다음에 인클루전, 그 이제 모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이제 액세서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나 액세스가 가능한, 심지어 현재 나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연구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이 퍼블릭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그림 그린 그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의무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 여성에 대한 우대까지는 아니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사 계열로 오게 되면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과제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상계성단이라든지 HR도 작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이런 거를 빨리 이 토픽을 하나 정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구에 참가해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거지. 그리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주제를 정하든 그 주제가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 주제 수행에 참가를 해가지고 얻는 경험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갔을 경우에 연구 과제를 하나 잡아서 결과를 내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주목을 할 거예요. 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어떤 연구 결과를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마침 그때 JPL에 계시는 분이 제 세미나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JPL에 안 올래? 이렇게 물어본 거지. 난 당연히 가고 싶다고 한 거지. 그렇게 인연이 돼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으면 그 자체에서 뭔가 경험을 쌓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여러분 학생 단계에서는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서 항상 최대한 발표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표를 가지고 여기 학회를 가서 누구랑 소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얻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아, 예. 박사님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주제를 끝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따뜻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분야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위한 분광학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4개 정도 엮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고해상도 적외선 분광 실험 및 대기 분광으로 행성의 날씨나 계절 변화들을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부터 분광학을 이용해서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은하에 존재하는 물질 분포를 알아낼 수 있나요? 등등 이렇게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박사님께 간단하게라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일단 1번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에 해당되는 그 인프라레드 액티브 몰리큘 그것들이 대기 온도를 결정하니까 그 대기 온도가 또 이제 행성의 그 날씨와 기후 변화와도 관계 있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광에 사실 주로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광을 가지고 은하를 연구하느냐, 은하의 그 모션, 회전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는데 인프라레드 쪽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다른 전파 영역, 21cm라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아마 이걸로 아마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상까지 받았을 거야 아마. 그 다른 파장대를 사용해서 전파 영역이에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퀘이자라는 것도 아마 이 전파 영역에서 아마 먼저 발견됐을 걸.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이 인프라레드 쪽에도 그 루미너스한 그런 것이 발견됐고, 결국은 이 빛을 연구하는 모든 것은 분광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행성, 소행성의 반사광을 분석하면 시선 속도를 알아낼 수 있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플러 시프트를 이용하면 이 그 라인의 포지션의 변화를 추정하면 우리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의 스피드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측을 며칠에 걸쳐서 하면 그 앵귤러 포지션이 나온단 말이야. 천체에서 위치가 나온단 말이야. 천체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뉴턴 역학이나 케플러 역학을 집어넣으면 궤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궤도를 계산하면 거의 뭐 다 모든 걸 알아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문제가 사실 이게 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천체에서 오는 빛이 천체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은 전부 사실은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멀리 있는 별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는 것이 망원경을 크게 만드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있는데 30m짜리 망원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두 군데에서나. 하나가 GMT가,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있는 것이 GMT일 거예요. 그것도 TMT가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의 경우에 약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폭을 해야 돼. 그 정폭하는 그 기술이 전자공학인데, 노이즈를 정폭을 하지 않고 실제 시그널만 얼마나 잘 정폭을 하느냐, 이거를 아주 잘하면 그 어디 취직하는 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예. 박사님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질문도 이제 분광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분광 관측을 통해 얻은 천체에 대한 관측 정보를 분석하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는 분광학 중에 라만 분광법이 있는데 라만 산라는 약한 현상이라 부정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광법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측정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오차와 언서턴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아, 옛날에 그리스 아포리,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문구가 있죠. 그 인생은 길고 예술은, 아니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그것이. 근데 그게 그 다음 또 있어요. 뭐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 실험은 부정확하고 판단은 어렵다. 모든 실험에는 언서턴티 오차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션을, 임무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어치브 해야 될 어떤 그 정확도가 뭔지가 먼저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미리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관측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그 OCO라고 이제 이게 CO2를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그런 미션에 일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지구 대기에 그 이 CO2의 농도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이 지구 대기로 만들어낸 CO2의 양을 대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가 그동안 지난 200년 동안 이 배출한 CO2 양의 한 절반밖에 대기상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냐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해를 하려면 CO2가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가 흡수되는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가 CO2를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얼마만큼 CO2를 흡수를 하는지 이것을 핀다운을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내려면 0.3%의 오차로 CO2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1번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필요한지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 오차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만 분광법. 이 또한 이제 제 전공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라만 분광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이 라만은 이 질문하신 학생 말처럼 약한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약해요. 약하니까 저는 주로 이제 가스 상태의 그 분자를 연구하는데 가스 상태는 라만으로 관측이 안 돼.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 샘플이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액체란 말이야. 그래서 라만 분광은 액체를 주로 가지고 그 관측을 해요. 그 액체를 관측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용기에 어떤 그 플라스틱 용기에 어떤 샘플이 있으면 이 샘플이 뭔지 알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 생체의 경우에 생체 세포의 경우에 그 액체가 이제 분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라만을 이용해서 뭐 이거 관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라만 분광법은 액체 연구에 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솔리드 연구도 하고 제가 말하는 그 인프라레드 분광 우리 흔히 말할 때 그거는 주로 이제 가스를 말하는 거였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실험은 부정확하고 판단은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것만큼 100%를 자랑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는 없지만 아주 최소한의 오차만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가고 과학적 사실들을 확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기 때문에 네, 분광학의 혁신적인 발전과 다른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가능할까요? 어, 혁신적인 발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해상도 우리 이제 풀의 분광기라는 것이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공위성에 쏘아가지고 올려서 관측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 글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컨트롤 전자공학의 발달로 우리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풀의 분광기를 실제로 실현해낸 그것이 그 근래 이루어진 최대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천문학 이외에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건 뭐냐? 아, 분광학이라는 것이 빛을 다루는 분야란 말이에요. 빛이 우리가 보이는 과시광선뿐만 아니라 잠깐만 이게 좀 예담이 좀 우리 눈으로는 과시광선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인프라레드를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부를 통해서. 피부 또한 이게 이제 전자파의 감지 기관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런 어, 이 전자기, 이
근데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모든 응용 기기들은 그 기본이 이 분광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예. 분광학을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것을 관측하고 또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실 너무나도 철학적인 질문이어서 박사님과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학생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성과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어른들이 다름을 저에게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의견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야 성공적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더 그럴듯한 주장과 덜 그럴듯한 주장이 있는 인문학이라면 모르겠으나 과학에 과연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박사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좀 기특한데, 여러분들이 그지? 브로슈로 나간 제 양력을 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영어 교육과 출신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영어 교육과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이언스로 전공을 바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비슷한 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쪽엔 이 정답이 이 여러 답이 많은데, 자연과학은 안 그럴 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진출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정답이라는 건 당연히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인 거지. 그죠? 정답이 두 개라는 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 몰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 제한된 자료에 대해서 각각이 해석이 달라. 같은 것을 보고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해석이 다르단 말이야. 해석이 다르니까 그건 이제 의견이 다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은 현상을 두고도.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이었는지 해석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하나인데 그 하나인 정답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판단이 있고 옳으냐 틀리냐라는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right wrong 이 판단이 있는데 true false question shouldn't be replaced by right wrong question.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는 질문을 하기를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는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해결책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해결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책이 정답은 아닌 거지.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어떤 문제가 뭔지를 간파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집행을 하는 것. 그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도 이 학생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셨고, 그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정말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또 다른 더 새롭고 정확한 과학적 사실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발견들로 그렇게 대처되는 것을 저희가 역사 속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지만 사실로서 또 발견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귀를 열고 듣고 또 새로운 발견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미래의 과학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저희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들여서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교수님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예, 뭐 저는 아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메신저로 보내드린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질문들을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한번 답변해 주실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자, 타이탄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타이탄에서 생명체의 흔적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 이 프리모델 라이프폼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충남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선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지구나 행성대기에 관한 연구를 다뤘는데, 잠깐만요. JPL에서도 성단, 성운, 은하 같은 천체들도 분광을 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아냈는지 궁금합니다. JPL에도 에스트로피직스, 코스몰로지 섹션이 있어요. 근데 오리진 오브 유니버스 이런 쪽도 이제 코스몰로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단 은하는 이제 성단 은하의 어떤 그 화학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 주로 진화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그냥 한마디만 말하면 은하에서 오는 성단에서 오는 그 빛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성단이 얼마나 많이 멀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이게 케미컬 컴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 오늘 정말 수많은 지식들과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번에 준비된 시간이 모두 마치면서 과학영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이제 이런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좋았고, 특히 이제 그 이런저런 질문을 한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좀 이 활력을 얻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전히 뭐 중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같은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학업 수준이 압력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여전히 높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렇게 닦아놓은 그런 그 이렇게 기본 소양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아주 충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유학을 나와보면 알게 되겠지만 한국 학생들은 자질이 상당히 뛰어나. 왜냐하면 이미 중고등학생 때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추가로 내가 하나 그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말은 뭐냐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 주변 친구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적으로. 특히 자기 고민,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날 때도 있고,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을 키워 놓으면 나중에 실제 연구를 할 때 수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사람의 그 어떤 일을 하는 즐거움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무엇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논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중학생 시절에 반드시 닦아내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이 능력과 기술과 자질들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것.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박사님 정말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연구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또 덕목 중에 하나이구나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든 공부 과정 속에서 가끔은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의 연구자로서의 삶에, 과학자로서의 삶에 아주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 줄 거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이걸로 끝냈는데요. 여러분, 제2회 사이브리지는 어떠셨나요? 비록 저희가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웨비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모두 모여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었고요. 학생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 또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밝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머물며 꾸준히 연구한 수많은 과학자들에게도 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이브리지는 여러분들이 걸어갈 과학자의 길을 먼저 앞서간 선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회 음, 사이브리지는 양자역학, 인공지능, 그리고 계산 내과학, 뉴럴 네트워크와 의료 생명공학을 위한 로보틱스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2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그리고 저 같이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